환율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지금 이 환율에 베팅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 대통령이 10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은 1,400원 전후에서 안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과연 그냥 희망 섞인 전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짜여 있는 시나리오의 예고편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정부가 물가와 금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환율이라는 아주 위험한 카드에 손을 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1,400원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걸 그냥 흥미로운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지금부터 맞춰볼 퍼즐 조각들이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나라의 정책 담당자들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대통령의 1,400원 발언 이후 정말 기이할 정도로 비슷한 신호들이 해외에서 연달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원화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말입니다. 보통 미국 재무부는 매년 환율 보고서를 통해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하는지 감시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희 통화 가치가 너무 낮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제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가도 된다, 아니 올라가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 직후 더 노골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이 소위 말하는 레이트 체크에 나섰다는 소식이죠. 레이트 체크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양국 통화 당국이 서로 전화를 걸어서 요즘 환율 움직임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같다. 이걸 확인하고 그 사실을 은근히 시장에 흘리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쓰는 개입은 아니지만 세계 1위와 3위 경제대국이 환율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 자체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에겐 엄청난 압박입니다.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 한 방향으로 너무 쏠리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방향이 결국 달러 약세, 엔화 강세였다는 점이죠.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는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결국 이건 역시 원화 강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약달러 기조까지 더해지면 그림은 정말 선명해집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 수출품을 비싸게 만들고 무역 적자를 키운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정책적으로라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퍼즐 조각,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 미일 공조,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발언. 이 모든 게 달러 약세와 동맹국 통화 강세라는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한 합창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답은 결국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물가와 금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순한 딜레마를 넘어서 정책 당국자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900조 원에 육박했고 그중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수십조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업 쪽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여기서 건설사나 금융사 몇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선 어떻게든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물가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전체 물가가 자극되면 금리 인하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환율을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강한 원화는 가장 먼저 환율을 안정시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고 이건 자연스럽게 국내 전체 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가가 잡히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책 당국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인위적인 환율 조정,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을 불러 달러 약세에 합의하게 만든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때도 이유는 명확했어요. 미국은 감당하기 힘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원인을 너무 강한 달러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맹국 통화를 강하게 만들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을 보면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은 환율을 낮춰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 전까지만 해도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는 용인하겠다는 신호도 보냈었죠.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미국과 일본의 레이트 체크 이후 일본은 갑자기 엔화 약세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거든요. 일본 역시 환율 문제에서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한국 원화는 자연스럽게 강세 압력을 받게 되죠. 우리는 환율을 낮춰야 하고 미국은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하며 일본은 그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상황.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앞서 이야기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환율 안정, 물가 안정, 금리 인하라는 그 이상적인 그림은 더 이상 소설처럼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일본의 과거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가 이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주식과 부동산의 폭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거대한 버블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품은 결국 꺼졌고 일본은 그 이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망하게 만든 원인이 엔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엔고 그 자체가 아니라 엔고 이후에 터져나온 통제불능의 자산 버블, 그리고 그 버블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키워버린 정책의 실패였죠.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일본과 다를까요? 물론 산업구조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을 보면 불안할 정도로 닮아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만약 환율이 1,400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1,300원, 아니 더 나아가 1,200원대까지 빠르게 내려온다면 우리는 과연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정부가 원화 강세를 그냥 주겠어? 지극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식을 무시해버리는 결정적인 예외가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AI 혁명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초과 수요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 가격 결정권이 사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이라는 거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가격이 환율 때문에 10%, 20% 비싸져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책 판단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산업이 조금 힘들어져도 반도체가 버텨주면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환율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더 과감하게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숫자는 결국 1,400원입니다.
1,400원 전후라는 선이 지켜진다면 이 이야기는 소설이 되겠지만 만약 1,300원대가 무너지고 1,200원대까지 빠르게 진입한다면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가려는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이 도박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환율 변동성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모두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단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퍼즐 조각이 같은 그림을 가리키고 있기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말을 하나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종 운율처럼 닮아간다. 1985년 일본의 선택과 2026년 한국이 마주한 상황이 과연 어떤 운율로 닮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다른 결말을 쓸 수 있을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